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조에 해당하는 A조만 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 이제 경기 결과에 따라 토너먼트에 대한 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다른 조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우리가 A조였고, 이번엔 B조에 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B조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번 월드컵의 최대의 꿀조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진짜 죽음의 조는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B조에 뭐 우승 후보가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승 후보는 없지만 어쩌면 모든 팀이 일단은 32강을 노릴 수 있는 진짜 혼돈의 조가 바로 B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일단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카타르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압도적인 강팀은 사실 없어요. 뭐 그나마 가장 1강에 가까운 건 스위스가 아주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피 튀긴 2위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단 한 경기의 결과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B조 모든 팀들의 전력과, 그리고 예상 라인업, 그리고 핵심 선수, 그리고 전술 상성까지 한번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B조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B조의 가장 큰 특징은 뭐 밸런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1강 뭐 그나마 삼약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팀도 없는, 원래 이런 조가 제일 재밌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뭐 피파 랭킹 19위로 지금 16강에 아주 단골로 올라간 팀이고, 그래서 이제 절대적 1강 조직력을 대표한 팀이라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피파 랭킹이 30위로 이번 월드컵을 개최하는 공동 개최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공동 개최국에 이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스피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나중에 우리 한번 보겠지만, 캐나다가 생각보다 스쿼드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캐나다의 뭐 약진이라고 할까요? 캐나다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재밌게 보는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우리와 좀 악연이 좀 있죠. 그래서 카타르는 우리 아시안컵에서 늘 우리에게 좀 악연으로 남아있는 팀인데, 피파 랭킹은 55위지만 꽤 아주 괜찮은 전력을 갖고 있고 아시안컵에서 2연패를 했던 다크호스입니다. 카타르는 좀 중동 특유의 뭐 압박 그리고 점유율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무너뜨리고 올라온 동유럽의 늑대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피파 랭킹은 65위지만 동유럽 그 특유의 엄청난 피지컬을 앞세운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강 3약 구도로 2위 자리를 둔 역대급 혼전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조라고, 어쩌면 가장 꿀조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모두 다르고, 그래서 전술 상성에 따라 아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일정이 기본적으로는 캐나다에게 좀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홈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걸 빼놓을 수 없거든요. 사실 월드컵에서 우리가 2002 월드컵에서 잘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도 어쩌면 홈 어드밴티지도 되게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점이 아마 있을 테고,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 대 지옥 일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개최국 캐나다는 밴쿠버와 토론토, 이제 홈감 중에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고, 밴쿠버랑 토론토는 또 캐나다 내에서도 축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보스니아랑 카타르는 미 서부랑 캐나다를 오가는 최장거리 지역 일정을 극복을 해야 되는, 어쩌면 굉장히 힘든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거기에 스타일상으로도 굉장히 충돌해요.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 굉장히 수직적으로 공수가 빠르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속도가 아주 뛰어난 팀이고, 스위스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조적인 규율을 잘 갖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탄탄한 그런 밸런스를 보이고, 보스니아는 동유럽의 아주 피지컬
적인 수비를 앞세운 게 되게 크고, 카타르는 개개인이 되게 뛰어난 개인기도 갖고 있고, 점유율을 아주 높게 가져가고, 압박도 되게 강하게 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되게 충돌할 텐데, 요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포인트를 보자면 첫 승점의 재물이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건데, 지난 대회에서 나란히 승점 0점을 기록하고 3전 전패를 기록한 캐나다와 카타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 두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아마 첫 승의 재물로 노리고 있을 텐데 누가 이길까, 요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스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승 후보라고 그나마 이제 여기선 표현을 해뒀지만, 우승 후보까지라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위스는 이번 월드컵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의 가장 완성도 높은 팀이고, 그리고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한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변을 허용하지 않는 스위스 은행 같은 견고함,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되게 탄탄합니다. 6회 연속 본선 진출했고요. 최근 3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16강 진출을 달성했고, 유럽 예선에서 무패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얼마나 이 유럽에서 사실 예선이 월드컵보다 힘들다고 할 정도로 힘든 예선인데 거기에 무패로 통과했던 이 탄탄함, 그리고 조 1위로 배당률이 압도적 1위이고 조별리그 통과 배당률도 아주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위스는 전체적으로 전력이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스위스의 포메이션하고 라인업하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예상 포메이션은 4-2-3-1이 될 거고, 감독은 무라트 야킨입니다. 키퍼는 코벨이 있고, 그 다음 왼쪽부터 왼쪽 백은 로드리게스, 다음에 아칸지, 다음에 쉐어, 다음 위드머라고 하고 비드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수비 라인을 갖추고 있고, 아주 핵심 선수는 바로 자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프롤러라는 선수, 다음에 왼쪽에 바르가스, 그 다음 리더, 라이더라고도 하고, 은도에, 그 다음 엠볼로, 최전방,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요걸 보고 나서 제가 선수 한 명 한 명을 좀 짚어볼 텐데, 핵심 전술은 이제 자카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템포 조절이 아마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중원에서 볼 탈취 이후에 우측면의 빠른 속도, 은도에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활용한 치명적인 역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인 약점은 리드를 잡았을 때 오히려 수동적으로 변하는 좀 성향이 있고, 공간이 없는 밀집 수비를 파괴하는 데 좀 한계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역습 상황에서는 이 자카의 엄청난 시야와 장거리 패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빠른 역습을 가져가고 이런 게 되게 좋게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압박을 당했을 때 좀 물러나고 좀 이걸 파괴하는, 깨내는데 힘든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 핵심 선수를 좀 보고 그 다음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니트 자카가 중원에서 지휘관 역할 하게 될 거고요. 패스마스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아스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 아스날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은 선수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지금의 자카를 보니까 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이끈 스위스 역대 최다 A매치 출장자이고요. 다음에 수비 라인에서는 마누엘 아칸지가 이제 수비의 핵으로서, 그래서 데인마크도 좋고 후방 빌드업도 좋고 전술 이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에서 아주 월드 클래스의 센터백이라고 볼 수 있고, 인텔을 거쳐서 스위스 짠물 수비의 아주 중심이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선수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전술 분석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코벨 같은 경우는 도르트문트의 195c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키와 발도 좋고요.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골키퍼라고 볼 수 있겠고,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레알 베티스 소속의 180, 아칸지는 맨시티 188, 다음에 니코 엘베디, 여기는 빠져있지만 엘베디도 있고요. 엘베디 같은 경우는 메넨글라트바흐의 아주 중요한 센백 중에 하나입니다. 189, 다음에 쉐어도 있고요. 다음 실반 비드머
같은 경우는 이재성과 같은 소속팀이죠. 마인츠 183입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180도 다 넘기고 신장도 되게 좋고 괜찮고요. 다음에 자카가 이제 186이고, 다음 프롤로 같은 선수가 이제 181 정도 되는 볼로냐에 뛰는 선수인데, 프롤로 같은 선수가 아마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카랑 프롤로가 조금 더 이제 수비적인 성향을 가진 성향이라, 그 중앙에 있는 요 리더 같은 선수가 아마 공미로서 파비안 리더인데, 이 선수가 아주 중요한 공미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 리더 자리에 스위스 레전드죠. 그래서 제르단 샤키리 같은 선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키는 되게 작지만 스위스의 메시라고 불리는 선수인데, 공미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도의 자리에서 이제 윙 역할로도 아마 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바르가스 같은 선수가 이제 아우스부르크에 뛰는 선수고 179에 아주 좋은 윙어입니다. 다음에 어쩌면 가장 경계해야 될 선수, 파괴적인 선수가 이제 단 은도에 볼로냐에서 뛰는 선수이고 184에 아주 빠른 스피드를 가진 윙어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에 브렐 엠볼로 엠볼로 같은 선수가 이제 모나코에 187에 아주 큰 키에 아주 빠른 발을 가진 스트라이커인데, 엄청 유망주이던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유명했는데, 한동안 좀 하드웨어는 되게 잘 갖추고 있는데 결정력이 그렇게 막 뛰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팀을 이렇게 옮기고 다니고 하다가 지금 모나코에서 그나마 좀 재능을 많이 꽃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결정력이 막 굉장히 뛰어나거나 이러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스위스는 평균 183 정도의 신장을 갖고 있고, 전술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역시나 핵심 조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원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프롤러와 이제 자카의 요 중원 장악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자카가 스피드 자체는 뛰어나진 않지만 시야와 장거리 패스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자카 나중에 한번 자카의 롱패스 한번 찾아보세요. 막 스페셜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와, 패스 아스날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막 자카의 패스가 엄청나다는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짧은 패스 막 많이 하고 막 압박에 막 밀려가지고 자카 막 볼 뺏기고 이런 장면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팀 이제 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수도 이제 소속팀마다 이제 상성이 있을 텐데, 역습 상황에서 이제 시야랑 장거리 패스로 쫙쫙쫙 뿌려주는 패스 보면 와, 자카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 이 바르가스와 은도에가 아주 빠르고 개인기도 아주 좋고 그런 파괴적인 윙어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측면에서 공략을 해 갈 거고, 수비 라인에서 이 아칸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그리고 쉐어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뉴캐슬에서 엄청난 영광을 함께할 때 이 쉐어가 아주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엘베디 선수도 발도 좋고 뭐 패싱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누가 나오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겁니다. 로드리게스도 굉장히 뛰어난 오버래핑도 좋고 비드모도 아주 좋고 해서 굉장히 전력적으로 탄탄한데, 근데 공격 템포가 조금 느려질 때가 있고, 압박을 받았을 때 그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를 잘 뚫어내지 못하는, 그게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하는 팀 중에 하나가 이 캐나다거든요. 스위스는 우리랑 좀 악연도 있었고 그래서 늘 탄탄했기 때문에 밸런스 참 좋은 팀이야. 하지만 세계적인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늘 한 단계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팀이라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얘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북중미 개최 스웨이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정말 빠릅니다. 그래서 보는 맛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예상 포메이션부터 보면 4-4-2 또는 이제 4-2-3-1의 형태로 나올 것 같고, 감독은 아주 익숙한 제시 마치 감독입니다. 아마 키퍼는 크레포가 해당이 될 거고, 이번에는 같이 나오는 김에 하면서 바로 소속팀도 얘기하고 갈게요. 그래서 포클랜드 팀버스에 있는 선수고, 키는 좀 단신입니다. 단신 181 정도 되는 키퍼입니다. 대신 발밑도 좋고 이런 키퍼라고 볼 수 있고, 캐나다는 수비진이나 골키퍼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은 좀 없어요. 데이비스 빼고. 근데 나머지 선수들 미들부터 공격진까지 점점 올라갈수록 선수들의 급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왼편이 아주 기대해 볼 만한
데이비스. 역시나 이 선수가 미네네 뛰고 있는 왼쪽 백, 레프트 백 역할도 하고 뭐 윙어도 될 수 있고 왼쪽 라인을 전부 다 뛸 수 있는 게 요 데이비스 선수인데, 알폰소 데이비스죠. 그래서 요 선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왼쪽 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윙어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팀이냐에 따라 이제 상대에 맞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데이비스는 너무 세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센백은 모이스 본비토라는 선수, 니스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190의 아주 장신의 센백입니다. 그 다음에 존스턴 선수는 셀틱에서 뛰는 선수이고요. 뭐 라이트백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센백은 카말 밀러라고 포틀랜드에서 뛰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노트북 LM에서 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데, 라리는 이제 스트라이커고요. 요 오른쪽 백에 나와 있는 라리는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오른쪽 백에는 아마 존스턴, 다음에 센백에는 밀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잘못됐네요. 그 다음 위로 미들 올라가면 뷰캐넌 선수나 유스타키오 이 선수가 있는데, 뷰캐넌 같은 선수는 인터밀란에 뛰고 있는 아주 괜찮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븐 유스타키오는 포르투에 뛰고 있는 178 정도 되는 선수인데 괜찮아요. 이 선수는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번 캐나다에서 데이비스가 가장 주목받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원에서 좀 볼맛이 있는 선수는 유스타키오가 아닐까 싶어요. 이 선수의 중원 장악력이나 또 패싱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스마엘 코네, 마르세유에 뛰고 있는 미들도 있고요. 다음 왼편에는 알폰소 데이비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오른편에는 조나단 데이비스라고도 하는데, 리드에서 뛰고 있는 윙어 역할도 할 수 있고 스트라이커도 되는 선수죠. 180이지만 굉장히 빠르고 기술도 좋고 캐나다에서 공격에 아주 천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에는 카일 라린, 마요르카에서 뛰는 188cm의 아주 괜찮은 스트라이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신장은 182 정도. 캐나다도 수비진이 조금 약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탄탄한 전력을 갖고 있고, 캐나다의 전술을 좀 보자면 역대 최고 세대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세대로 볼 수 있고, 경기 초반 이제 20분 동안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지식할 듯한 아주 높은 전방 압박을 할 겁니다. 하이프레스. 그리고 수직적으로 트랜지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공수로 아주 빠르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전환되는 속도가 엄청 빠를 겁니다. 그래서 볼을 뺏는 위치 자체도 되게 높고, 뺏는 순간 바로 전방으로 전개하는 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특히 데이비스나 아니면 요 데이비드나 이런 선수가 잡게 되면 이 치고 들어온 속도를 막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역습, 그리고 측면 돌파, 활동량, 거기에 홈 관중의 어드밴테이지, 그런 거는 엄청난 강점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좀 수비 조직력은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비진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또 강한 점유율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좀 라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박을 벗어난 상대에게 수비 배후 공간을 아주 많이 노출하게 되는 거죠. 전방으로 아주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후방에 이제 공간이 많이 날 테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끊기 위해서 좀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 8경기에 4장의 레드카드를 받은 거친 플레이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 선수는 앞서 얘기했듯이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조너선 데이비드,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스피드스타,
그래서 왼쪽에 지배자이고 폭발적 가속, 드리블도 너무 좋고요. 이 선수가 진짜 수비 맞아 싶을 정도로 드리블과 오버래핑, 미네네 뭐 지금은 뭐 핵심까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스쿼드에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너선 데이비스는 최전방에서 해결사 역할도 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윙어 역할로 하게 되는데 침착성도 좋고 오프더볼도 되게 좋고 캐나다 역대 최다 득점자이고 릴레에서 이제 활약을 바탕으로 유벤투스까지 입성한 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세르게이 바르바레즈라는 감독이고요. 포메이션은 4-4-2, 아주 일반적인 포메이션이죠. 그리고 어쩌면 4-4-2가 중앙과 수비를 아주 두텁게 두 줄 수비라고 하죠. 이런 걸 갖춘 아주 뛰어난 수비력을 갖춘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조 최대의 다크호스이자 동유럽 특유의 이제 피지컬을 가진 팀이라고 보면 되고, 요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아주 강한 중원 압박을 하게 됩니다. 압박 라인을 되게 높이진 않고 수비 라인을 좀 내린 채로 아주 두텁게 이제 수비를 하는 팀이라고 볼 수 있고,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없는 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 라인업을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키퍼는 이제 니콜라 바질이라고 하는 선수고요. 장급트 파울리라고 하는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 소속된 팀의 선수입니다. 198 정도 되는 아주 장신의 키퍼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콜라시나츠, 이 선수는 아마도 아스날에 있을 때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이제 이 선수 아주 탄탄하고 체육도 되게 좋고 공격도 되게 좋은데 다만 수비력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레프트백이었고요. 183 정도 됩니다. 다음에 무아레모비치라는 선수, 무아레모비치 같은 선수는 지금은 뛰고 있는 187cm 정도의 센백이고요. 다음에 카티치 같은 선수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원래 크로아티아 국가대표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보스니아로 바꾸고 샬케 공사에서 뛰고 있습니다. 194의 아주 장신의 센터백입니다. 다음에 데디치 같은 선수가 전 어쩌면 역습 상황이나 공격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르 데이디치 같은 선수가 벤피카에서 뛰고 있는 180에 공격력이 아주 뛰어난 오버래핑이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다음 메미치 같은 선수는 지금은 이제 빅토리아 프릴젠이라고 하는 체코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176에 괜찮은 윙어입니다. 다음에 슈니치 같은 선수는 185cm 파포스라고 지금 이제 키프러스 리그에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중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선수는 타이로비치 선수인데, 브렘비, 지금은 이제 브렘비라고 하는 덴마크에서 뛰는 선수고,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류인데 메미치가 또 나왔죠. 메미치가 아니라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바이라크 타레비치라고,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 바이라크 타레비치, 이 선수가 되게 기대해 볼 만한 선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맛이 아마 있을 겁니다. 175cm의 단신이지만 아인토벤으로 간 05년생이에요. 굉장히 어린 신성으로 볼 수 있고 드리블이 진짜 좋거든요. 특히 이제 적기나 꺾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돌파력이 아주 좋은데 단점은 마무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크로스나 슈팅이나 이런 게 마무리가 좀 부족해서 근데 일단 보는 맛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공격 천병 역할을 아주 할 수 있는 선수이고, 다음에 여기는 잘못 나와 있지만 아마 데미로비치랑 이제 제코가 투톱을 형성을 할 텐데 아주 괜찮은 투톱인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되게 장신이거든요. 그래서 데미로비치부터 보면 아마 분데스리가 많이 봤으면 좀 익숙한 선수일 겁니다. 슈투트가르트에 뛰고 있는 스트라이커고 185에 키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슈투트가르트에서 에이스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스니아에서 가장 이름값이 높은 선수라고 하면 에딘 제코가 해당이 될 텐데, 에딘 제코는 보스니아에서 그야말로 이제 전설입니다. 8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게 많은데 지금도 이제 샬케에서 물론 분데스리가 지금 2부이긴 하지만 193의 아주 장신의 그 키핑력과 그리고 떡대에서
딱 등 딱해서 공 내주고 이런 역할 정말 좋고요. 결정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통산 450골 기록한 그야말로 보스니아의 전설이자 아주 치명적인 킬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년 만에 본선을 진출했는데 이탈리아를 꺾고 올라온 아주 기적의 팀 중에 하나고요. 대신 극단적으로 내려앉은 아주 컴팩트한 이제 두 줄 수비를 한 다음에 아주 성굵은 이제 피지컬을 앞세운 카운터 어택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에딘 제코의 아주 압도적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볼키핑 후에 뭐 메미치나 아니면 바이라크 타레비치, 뭐 데미로비치도 마찬가지고요. 다 돌파력이나 이런 기술인들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서 이제 마지막 피니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트 피스 상황에서 이제 공중볼 장악 아마 이런 것도 엄청난 강점이 될 거고요. 평균 신장이 한 185, 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B조에서 가장 장신의 팀이기 때문에 제공권을, 압도적인 피지컬과 제공권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수비진도 그렇고 뭐 데디치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좋지만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측면 수비력 자체도 좀 아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라시나치도 그렇고 데디치도 그렇고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향을 갖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측면 공략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두 핵심 선수로 제가 아마도 이번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보스니아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그 딱 9세대의 아주 중심이라면 아마 에딘 제코, 타겟맨이라고 하면 딱 떠올릴 수 있는 포스트 플레이가 될 거고, A매치에서 148경기에서 74골 넣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새로운 이제 신성으로 떠오른 건 에스미르 바이라크 타르비치라는 선수인데, 이제 우측에서 이제 파괴자 역할, 그리고 측면 돌파랑 스피드, 크로스는 조금 딸립니다만, 그래서 아인토벤에서 뛰는 19세 유망주로 제코에게 크로스를 배달해주는 새로운 공격 루트, 일단 두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보스니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카타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팀은 카타르인데 일단 감독이 미쳤죠. 로페테기 감독이 되고요. 포메이션은 아마도 4-3-3 아니면 4-2-3-1이 해당되고, 뭐 상대에 따라 아니면 5백을 활용한 5-3-2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키퍼는 바르샴이 될 텐데, 여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다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팀들보다 조직력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바르샴 같은 경우는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182, 단신이지만 뭐 괜찮은 키퍼고요. 다음에 미구엘 같은 경우는 페드로 미겔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알사드에서 마찬가지로 뛰고 있고 180에 더 기아한 선수죠. 다음에 뭐 멘데스, 이름만 봐도 알겠지만 루카스 멘데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아한 선수, 알 와크라에서 뛰고 있는 184에 준수한 센터백이고요. 코키, 뭐 쿠키라고도 하는데 부알렌 쿠키라는 선수 알사드에서 마찬가지로 뛰고 있는 이 선수도 좀 작아요. 그래서 카타르의 가장 약점은 아마 제공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 정도 되고요. 다음에 알라위 같은 선수도 뭐 기본적으로 다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뭐 크지 않아요. 다음에 뭐 하템 같은 선수가 중앙에서 미들로 활약을 하겠고, 카림 부디아프는 알라얀에서 뛰고 있는, 그나마 얘가 큽니다. 187 정도 되고요. 다음에 마디보 같은 경우가 168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땅땅하고 빠르고 뭐 이런 선수인데, 알 두아일에서 뛰고 있고요. 다음에 뭐 알 만나이 아니면 알 모에즈 알리, 그리고 뭐 핵심 되는 선수는 아마도 아피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선수는 알 하이도스가 우리가 예전에 아시안컵 할 때 카타르한테 털렸죠. 그래서 그 선수인데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174에 단신이지만 기술력이 미친, 킥도 되게 좋고요. 그런 선수가 됩니다.
역시나 뭐 핵심은 아피프인데 아크람 알피프 알사드에서 뛰고 있는 177cm에 뭐 정말 카타르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패싱력도 좋고 기술력도 되게 좋고 탈아시아급의 아주 괜찮은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평균 신장이 한 179 정도 되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신의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뭐 아시안컵에서 2연패를 한 아주 디펜딩 챔피언이고요. 로페테기 체제 하에서 아주 점유율의 중심 축구를 하는 팀이고, 컴팩트한 이제 미들블록,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제 부분 전술 되게 짧게 끊어가고 이런 패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근데 다만 3월에 이제 평가전을 취소했고, 그래서 철저한 준비 부족이 좀 나타나고요. 자국 리그 위주의 선수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접하는 거에서 좀 이 월드컵 템포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피프 중심의 공격 전개가 정말 무섭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아피프랑 뭐 제가 앞서 얘기했던 뭐 알하이도스나 그리고 뭐 알리도 되게 괜찮은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알모에즈 알리 같은 경우도 180이지만 다들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강점을 한번 보면 조직력 되게 좋고요. 그래서 점유율도 아주 높게 가져가고, 짧은 패스 짧게 끊어가는 거 되게 좋고요. 근데 유럽 강팀 수준의 이제 피지컬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보스니아 같은 팀을 만났을 때 상성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정말 좀 피지컬적으로 빡 밀려버리면 힘든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나 핵심 선수는 아크람 아피프. 공격에 아주 지휘자, 정말 매지션이라는 선수가 맞을 것 같고, 찬스 메이킹, 뭐 드리블 돌파, 뭐 세트 피스, 킥력이 너무 좋고요. 아시안컵 결승전 최초의 헤트트릭 기록자이자 카타르 공격 전술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 같은 선수가 뭐 카타르 내에서는 엄청난 득점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 침투도 좋고 박스한 결정력도 좋고, 아시안컵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골드컵 에서 모두 득점한 유일미한 이제 기록을 보유한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조의 전술 지형도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 결국 상성 싸움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 같고, 일단 캐나다 같은 경우가 아주 높은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전방 30m에서 강한 압박을 하고 하이 프레스 그리고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그래서 공간을 내주면 스위스와 보스니아의 역습에 좀 취약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중원 장악이랑 패스 그물망이 아주 좋은데, 그런 이제 점유율과 딱딱딱 정해진 귤 갖춘 그런 축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스니아의 템백을 뚫을 창의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스위스가 좀 굉장히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서 아마 밀집 수비를 하게 될 게 보스니아인데, 선수비 후역습 전략인 거죠. 그래서 카운터 어택을 때리는데, 그래서 캐나다의 한 20분 초반에 맹공격 요 템포를 버텨낸다면 오히려 보스니아가 역으로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조직력의 스위스, 그리고 속도의 캐나다, 그리고 피지컬의 보스니아, 그리고 뭐 점유율의 뭐 개인 기술의 카타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이 모두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결국은 캐나다랑 보스니아가 이제 첫 번째 경기인데, 사실상 이 경기의 승자가 아마 스위스에 이은 조 2 티켓을 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캐나다가 아주 조금 더 우세한 걸로 점쳐지는데, 보스니아 이 방패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방패로 때리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방패로 때려서 그래서 끈적하게 버티다가 배우 공간에 이제 제코의 이 한방, 이 결정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릴 수 있다면 아주 묵직한 카운터 펀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스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단 경험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건 아마 그라니트 자카. 그래서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좋고요. 세계 여러 팀들을 거치면서 경험치도 되게 만렙이고, 팀의 구조적 안정을 책임지는 두뇌 역할. 그래서 자카가 생각보다 키핑력도 되게 좋고, 그리고 시야와 장거리 패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역시 보스니아 결정력이 가장 뛰어난 건 역시 에딘 제코. 피지컬과
결정력은 에딘 제코를 대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 한 번의 찬스를 골로 연결하는 아주 킬러가 될 겁니다. 다음에 플레이메이킹 능력에서는 아마도 개인 기술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거는 아크람 아피프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 스스로가 뭔가 균열을 내는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피프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피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피지컬, 그러니까 스피드로 따지자면 알폰소 데이비스가 정말 압도적인 스피드,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민첩성, 그리고 딱 역습으로 가져갈 때 이 엄청난 드리블하고 오버래핑은 알폰소 데이비스의 엄청난 이 캐나다 자체에서 공수 전환이 아주 빠른 이런 트랜지션 축구의 아주 핵심 무기가 되는 건 알폰소 데이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를 좀 많이 보고 있지만, 여러 이런 데서 분석하기에는 아마도 보스니아가 아마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유럽의 늑대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제 언더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웨일즈도 꺾고 이탈리아를 꺾고 연속으로 이제 승부차기 끝에 그러니까 침몰시킨 아주 기적의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가 유로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강팀을 상대로도 지식할 듯한, 이제 그러니까 무승부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늪축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보스니아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는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거기 한 방에 역습 찬스를 놓치지 않는 이 제코, 그리고 세트피스의 스페셜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점, 이것도 되게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단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스니아에서 되게 이름값 높은 이제 미드필더라고 한다면 피아니치 선수가 있는데, 피아니치가 정말 데드볼 스페셜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나온다면 또 이 세트피스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예상 결과랑 진출 확률을 한번 보면 아마도 캐나다 보스니아는 사실상 단두대 매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스니아 역배당 가능성이 아주 짙은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 같은 경우가 아마 조 1위를 결정지을 최고의 빅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스위스가 아마도 경험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아무리 캐나다가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해도 스위스 전력이 훨씬 탄탄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 순위는 스위스가 역시나 1위를 할 확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 거기에 3위가 보스니아가 아마도 캐나다를 잡는다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근소하게 캐나다가 조금 앞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최하위는 카타르가 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쭉 설명을 했지만 이변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한 경험치로 저 선두를 달성할 건 아마 스위스가 확실할 테고,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역시 홈 어드밴테이지 그리고 데이비스 활약이 아마도 2위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캐나다랑 엄청 치열한 2위 경쟁을 하다가 아쉬운 3위가 될 수 있는 게 아마 보스니아일 테고, 다음에 카타르는 그 우물한 개구리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리그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선수들이 해외로 잘 나가지 않죠. 그래서 세계적인 축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아시안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이렇게 월드컵에 나갔을 때는 좋은 성적을 내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도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조는 정말 어쩌면 단 한 경기로 모든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조일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어쩌면 최고의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조가 될 수도 있는 게 이번 조일 것 같고, 사실 어느 팀이 올라가도 저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B조에서 1위가 누가 될 거라 하시나요? 아마도 스위스가 가장 압도적일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2위이겠죠? 그래서 2위가 누가 될까,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탈락팀은 아마도 정해져 있는 것 같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